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줄줄이 박살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지마 유토입니다. 49살의 나이로 지방산업과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탐사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칸토 외곽산업단지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회색 셔터 위에 스테이플러로 고정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폐업 안내라고 적힌 글씨가 습기에 젖어번져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꺼내 접사 렌즈로 그 번진 잉크의 테두리를 정확히 담았습니다. 이 종이를 처음 본 건 3주 전이었어요. 그때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 잉크가 더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흐를수록 폐업이라는 현실이 더 깊이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종이의 모서리는 바람에 말려 올라가 있었고 스테이플러 자국 주변으로는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모습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몇몇 건물에는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 이곳이 활기로 넘쳤을 것이라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깨진 도로 표지판, 바랜 안전 수칙 게시판, 그리고 누군가 심었을 작은 화분들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공장 앞 주차장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는 기름때가 검게 얼룩져 있었고 그 자국들이 이곳에서 한때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오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차 구획선은 흰색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하게만 보였죠. 편집국으로 돌아와 아침 회의에 참석했을 때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불화수소 수출 규제요? 그거 벌써 5년 전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와서 뭘 더 쓸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기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미 충분히 다뤄진 주제라는 거였죠. 정부에서도 수출 관리 정상화를 발표했고 통계상으로는 관련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발표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현장 사진 3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폐업 안내, 빈 주차장, 녹슨 안전 표지판의 모습이었어요. 각 사진마다 촬영 날짜와 위치가 메모로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데스크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경제부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통계로는 불화수소 수출량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도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했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의 회복과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 공급망을 안정화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의 중소공급업체들이 밀려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르포와 문서를 결합해서 현장의 실상을 드러내겠습니다. 기술 해설은 맥락상 필요한 부분만 다룰 거고요. 편집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주세요. 특정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가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집중하세요. 첫 번째 목적지는 칸토 외곽의 불화수소, 제정제 하청 공장이었습니다.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2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한적한 동네였어요. 논밭 사이로 공장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목표로 했던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고압 실린더들이 비닐로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전 밸브에 봉인 테이프만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나머지는 모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외벽에는 무사고 연속 일수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있었는데 숫자가 깜빡이지 않고 멈춰 있었어요. 공장 입구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53세의 공장장 오노 마사키 씨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작업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첫인상은 진중하고 신중한 사람 같았습니다. 임시 중단일 뿐입니다. 오노 마사키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의 사무실 벽에 걸린 가동률 차트에는 붉은 횡선이 길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산 기록이 3개월 전이었죠. 차트 옆에는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현재의 적막한 분위기가 대조적이었어요. 언제쯤 재가동 예정이세요? 오노 마사키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허가가 나면요.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허가 신청서, 안전점검 보고서, 그리고 대기업 구매 담당자들과 주고받은 메일 프린트물들이었습니다. 메일들을 훑어보니 공급업체 재평가, 조달 다변화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공장 안을 둘러볼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걸어 들어가면서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환풍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 금속의 비린내, 그리고 세정액의 희미한 잔향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껴진 건 정지의 냄새였습니다. 가동되지 않는 기계들에서 나는 특유의 침묵이 코를 찔렀죠.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오노 마사키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200개 실린더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24시간 3교대로 돌렸죠. 지금은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작업대 위의 공구들은 정리되어 있지만 사용된 흔적이 없었어요. 벽에 걸린 작업 지시서들은 날짜가 몇 달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일시해고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재가동되면 다시 부를 예정이에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가동음이 아니라 정지의 냄새. 공장을 나서면서 오노 마사키 씨가 말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동네가 이렇지 않았어요. 3교대로 돌아가는 공장들이 많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거리가 사람들로 붐볐죠. 지금은 낮에도 조용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공장 주변 상가들을 둘러보니 문을 닫은 곳들이 많았어요. 식당, 편의점, 심지어 작업복을 파는 가게까지도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3일째, 산업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업 이미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사 방향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편집국에서는 균형을 주문했습니다. 산업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광고주와 독자층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뜻이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오노 마사키 씨의 멈춰있는 가동률 차트, 비어있는 주차장, 번져가는 폐업 공지의 잉크.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체 직후 허가 심사 지연과 관련된 내부 메일을 봤다는 전 공무원이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원본은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날짜와 부서 코드, 제목이 적힌 메모 사진은 전달할 수 있어요. 30분 후 제 휴대폰으로 사진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개별허가 전환에 따른 심사 역량 부족,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규제 시행 3개월 후에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부서 코드를 확인해 보니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였죠. 이 메일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었거든요. 심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허가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사의 리드 문장 후보를 여러 개 적어봤습니다. 멈춰선 시계들, 침묵하는 공장들, 번져가는 잉크들. 그 중에서 잉크가 마르지 않는 폐업 공지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배경 조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왜 규제가 내려졌는지, 그리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무엇이 고려되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명확히 해야 독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노트를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히 규제의 피해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놓친 것들을 기록하는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놓친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비용으로 돌아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노 마사키 씨가 보여준 가동률 차트의 붉은 횡선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선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자리이고 누군가의 생계이며 지역의 경제였습니다. 통계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죠.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쓰는 이 기사가 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스쳤어요. 폐업 공고의 잉크를 더 짙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튿날 아침, 전 경제산업성 실무관 하시모토 유키 씨와의 약속 장소인 도쿄역 근처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47세인 하시모토 유키 씨는 현재 민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5년 전 불화수소 수출 규제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는 정시에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관료다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지금 하는 말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당시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 물어봤어요. 불화수소, 감광액, 불소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가 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적인 소재들이었죠.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었어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시각을 설명하며 하시모토 유키 씨가 덧붙였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는데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삼성의 기술력 향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그는 낡은 바인더를 꺼내더니 몇 장의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게 당시 시장 분석 자료입니다. 문서를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세와 일본 소재 의존도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생산량 증가 추이, 그리고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사용 비중까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일본 소재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업체들도 일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았거든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일본 불화수소 업계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도 분석되어 있어요. 양날의 검이었죠. 분석 자료를 보니 일본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량의 약 4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 한 곳이 전체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추진한 이유가 뭐였나요? 단기적인 충격을 주면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어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대체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봤거든요. 하시모토 유키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틀렸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죠. 국산화 투자도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벨기에나 중국 등 제3국 조달도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가 바인더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승인 소요 시간 예상표였는데 빈칸이 많았습니다. 개별 허가로 전환하면서 예상 처리 시간을 산정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오래 걸렸어요. 신청서가 몰리면서 심사 역량이 부족해졌거든요.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업계에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정작 자국의 처리 능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처음에는 허가를 기다리면서 재고로 버텼어요. 하지만 허가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본격적으로 공급선 다변화에 나섰죠. 한국 정부도 소재 부품 국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가 되었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자립도를 높여준 격이 되었죠. 빈칸이 비용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하시모토 유키 씨가 말했습니다. 허가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기업들은 다른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고 일단 대체 조달 루트가 구축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웠다는 거였어요. 가장 큰 오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몰랐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처리 능력도 과대평가했고요. 커피숍 한편에서 중년 남성 2명이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반도체 이야기가 들렸어요. 삼성이 또 신기록을 세웠다더라. 한국 기업들 정말 무섭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가 그 대화를 들었는지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일본 업계 분위기가 그래요. 한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뒤처지게 되었다는 자괴감이 있어요. 그는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정책 시행 6개월 후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현황에 대한 분석이에요. 삼성의 경우 규제 발표 후 3개월 만에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고 6개월 후에는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를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났어요.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고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자체 연구 개발에 집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런 시나리오는 검토되지 않았나요? 최악의 경우까지는 고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빠를 거라고는 예상 못했죠. 특히 민관 협력의 속도가 놀라웠어요. 하시모토 유키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잃은 건 한국 시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국가들도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도 자체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이어서 그가 설명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의 경우 규제 이후 오히려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렸어요. 공급망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강화된 거죠.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결과였어요. 커피숍을 나와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쿄 시내 한 빌딩에서 만날 예정이었던 사람은 당시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약속 30분 전에 갑자기 취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소속 회사에서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마도 반도체 관련 업계와 연결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국립도서관으로 향해 당시 정책 관련 공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국회 회의록, 정부 발표문, 업계 성명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정책 발표 초기에는 한국 반도체 업계의 과도한 성장 견제라는 뉘앙스가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수출 관리로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년 후부터는 상호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도 찾아봤어요. 초기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재 부품 자립 기회로 시각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국산화 성과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보였어요. 저녁 늦게 편집국으로 돌아와 하루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배경 파트를 1페이지짜리 사이드바로 만들기로 하고 본문은 현장 중심의 르포로 구성하기로 했어요. 하시모토 유키 씨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자립도를 높여준 격이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현장 취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가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규슈 지역 몇 군데 공장과 약속을 잡을 수 있었어요. 밤늦게 자료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삼성을 견제하려던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국 업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는 아이러니였어요. 의도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정책의 무서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성과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했는데 결정의 속도가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과 일본의 느린 처리 속도 사이의 대조가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로 후쿠오카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려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규슈 외곽의 작은 산업단지였어요. 도로를 따라 달리면서 보니 칸토 지역과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더 조용했어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트럭들의 왕래도 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소규모 정제 공장이었습니다. 62세인 작업반장 하라 켄고 씨가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의 표정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어요. 이 라인이 완전히 멈춘 건 3개월 전이에요. 하라 켄고 씨가 생산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컨트롤 패널의 바늘들은 모두 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켜져 있었지만 모든 수치가 0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 교체한 안전 표지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작업은 없었습니다. 안전 표지판은 왜 새로 바꾸셨나요? 법정 교체 주기가 되어서요. 라인이 멈춰도 시설 관리는 계속해야 하거든요. 언젠가 다시 가동할 날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라 켄고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공정 참조도 노트를 보여줬어요.
두꺼운 바인더에는 30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온도 조절의 미묘한 차이, 압력 변화에 따른 대응법, 불순물 제거를 위한 특별한 기법들까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의 경험과 지혜의 결정체였어요. 이 노트 한 권이면 같은 공장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이후로는 빈 페이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백지들이 더 슬퍼 보였어요. 지식은 사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이동해 정리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직원 명단에 근속 19년, 옆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을 오래 봤습니다. 점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었죠. 19년간 매일 아침 출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키워온 시간들이 점 하나로 축약되어 있었습니다. 야마다 타로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하라 켄고 씨가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지역 공장으로 이직했어요. 하지만 급여는 30% 줄었죠. 통근 시간도 2시간씩 늘어났고요.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또 다른 이름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58세인데 재취업이 안 되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요.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장 한편에는 중고 설비 매각을 위한 브로슈어들이 쌓여 있었어요. 감가상각이 끝난 장비들의 푸른색 매각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밀한 압력 조절 장치, 온도 센서, 자동화 시스템들이 모두 판매 대상이었어요. 설비를 사려는 곳이 있나요? 해외 바이어들이 몇 번 연락했어요. 중국, 베트남 업체들이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서 새로 살 때 3억엔 했던 장비를 3천만 엔에 내놓아도 관심이 없어요. 하라 켄고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라리 고철로 파는 게 나을 정도예요. 30년간 정성껏 관리해온 장비들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공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폐수 운반 트럭이 정오에 와서 처리 폐수를 가져가는데 오늘은 오지 않았어요.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산을 안 하니까 폐수도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설비 청소나 유지 보수에서 나오는 소량의 폐수는 여전히 있거든요. 지금은 다른 업체에 의뢰하고 있는데 비용이 3배나 비싸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경영 환경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생산은 멈췄지만 각종 유지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공장 바닥을 걸어보니 곳곳에 볼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철거된 장비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때 중요한 기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금속 비린내와 세정액 냄새, 그리고 기계의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껴진 건 정지의 냄새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기계들에서 나는 특유의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해요. 맞아요. 30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에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압축 공기 나오는 소리, 직원들 대화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그리워요. 하라 켄고 씨가 벽에 걸린 소음 측정기를 가리켰습니다. 바늘이 최저점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후에는 공장 주변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붐비던 정식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었어요. 스테인레스 그릇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쓰이지 않아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 미즈노 사치코 씨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어요. 3교대 근무자들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손님이 있었죠. 지금은 하루 매출이 예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단골이었는데 그분들이 안 오시니까 메뉴도 줄였어요. 재료비가 아까워서요. 식당 옆 작업복 세탁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래줄에는 바람만 지나고 있었어요. 세탁소 주인은 양말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업용 양말의 세탁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였어요. 통근버스 정류장에는 낡은 금속 의자 위에 안전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것 같아 보였어요. 먼지가 앉아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 모자는 누구 것인가요? 정류장 근처 편의점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몇 주 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네요. 아마 실업자가 된 분이 놓고 간 것 같아요. 학원가도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심야 자율학습 전단이 사라졌어요. 학생 수가 줄어서 야간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많았는데
아버지들이 실직하면서 어머니들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었어요. 학원비가 부담이 되신다고요. 학원 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지역신문사도 들러봤어요. 편집국장이 최근 사설을 보여줬습니다. 산업단지의 맥박이 느려졌다는 제목이었어요. 활자 냄새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독자들도 줄고 있어요. 지역 상공인들이 광고를 줄이고 있거든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광고비부터 줄이시는 거죠. 저녁 늦게 하라 켄고 씨와 다시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세요? 사람이에요.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가장 아파요. 기계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문서는 늘었는데 결정은 늦었어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었습니다. 허가 서류는 계속 쌓였지만 정작 필요한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라인 정지 통지서의 관인과 시간 도장을 클로즈업으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다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불화수소 운송용 탱크를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사장 나카야마 히로시 씨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탱크 주문이 끊어진 지 4개월째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대씩 만들었는데 공장 한편에는 반쯤 완성된 탱크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주문이 취소되면서 작업이 중단된 것들이었습니다. 취소 보상은 받으셨나요? 일부만요.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어서 전액 보상은 어려웠어요. 재료비와 인건비 손실이 상당해요. 이곳 직원들도 대부분 일시해고 상태였습니다. 40년 넘게 탱크 제조 기술을 축적해온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술 전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중단 상태예요. 신입사원도 뽑지 않고 있고 기존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있어서 기술 단절이 걱정되네요. 점심때 근처 상점가를 둘러보니 폐점 세일 안내문을 붙인 가게들이 여러 곳 보였어요. 철물점, 작업복 판매점, 심지어 이발소까지도 문을 닫는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연관 업종들도 다 어려워졌어요. 철물점 주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금융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지방은행 지점장이 익명을 조건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대출 연장 신청이 급증했어요. 특히 제조업 관련 업체들이요. 매출이 줄어들면서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거죠. 신규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있어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면 승인이 어려워요. 공장 설비를 담보로 잡아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가치 평가가 어렵거든요. 하루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공장의 멈춤은 골목의 침묵으로 번진다고 적었어요. 생산 라인 하나가 멈추면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라 켄고 씨의 공정 참조도 노트에서 본 빈 페이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축적된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현실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근속 19년, 옆에 작은 점 하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증 더미를 촬영하면서 느낀 것은 날짜가 뜀박질하는 공백이었어요. 매일 있던 거래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생긴 공백들이 지역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로 돌아와 도매상가 밀집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사사키 마유 씨가 운영하는 화학 소재 도매 회사를 찾아갔어요. 요코하마항 근처의 낡은 상업 빌딩 3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각 층마다 다양한 무역회사들의 간판이 보였는데 상당수가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사사키 마유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앞쪽은 번듯한 접객 공간이었지만 뒤편 창고는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 높이 쌓여 있었을 화학 원료 포장재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지게차 바퀴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 창고가 꽉 찼었어요.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각종 반도체 관련 소재들로 말이죠. 사사키 마유 씨가 빈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화학 소재 도매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작은 체구의 단호한 인상이 일과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모서리가 누렇게 변한 선적 보험료 통지서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사키 마유 씨가 통지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위험물 할증 보험료가 기존의 3배로 뛴 내용이었어요. 계산표를 보니 마진이 완전히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왜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 건가요? 개별허가 제도로 바뀌면서 운송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허가 지연으로 선적 일정이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이 위험도를 높게 평가한 거죠. 실제로 선적표를 보니 일정이 3번이나 변경된 기록이 있었어요. 원래 예정일에서 한 달이나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들 반응은 어땠나요? 사사키 마유 씨가 서류철에서 팩스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주요 거래처에서 온 회신이었어요. 대체 조달 완료. 기존 조건 재협상 불가. 2줄짜리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렸어요. 이 거래처와는 10년 넘게 일했어요. 매월 정기 주문을 받던 곳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졌죠. 더 충격적인 건 물류 루트의 붕괴였습니다. 상온, 저온, 위험물이 섞인 복잡한 운송 루트가 있었는데 불화수소 관련 화물이 빠지면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한 트럭에 여러 종류 화물을 실어 나르면서 비용을 절약했는데 주력 상품이 빠지니까 나머지 화물만으로는 경제성이 안 맞더라고요. 사사키 마유 씨가 물류 계획표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로 가득한 표였는데 중간중간 빨간 줄로 지워진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국 물류업체에서 튜닝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새로운 루트를 만들려면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였죠. 자금 조달도 큰 문제였습니다. 지방은행 심사역 미야모토 료 씨를 만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어요. 그는 블라인드 처리된 대출 연장 거절 사유서를 보여줬습니다. 현금 흐름 악화, 주요 발주처 단절, 담보 가치 하락, 주요 거절 사유들이었어요. 특히 발주 단절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원자재 주문이 크게 줄었어요. 그러면 도매업체들의 매출도 자연히 떨어지죠.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미야모토 료 씨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 소재 관련 도매업체들의 대출 연장 신청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재고 자산의 가치도 문제예요. 불화수소 관련 재고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거래가 중단되면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거든요. 은행에서 나와 다시 사사키 마유 씨와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한편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도매에서 채널 전환 컨설팅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해요. 책상 위에는 공급망 재설계 컨설팅 사업 제안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은 도매 경험을 활용해 다른 업체들의 조달 루트 재설계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른 업체들에게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섞여 있었어요. 루트 설계를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A 화학 소재를 중국에서 조달할 때 어떤 루트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행착오로 겪은 일들을 다른 업체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후에는 다른 도매상들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주력 상품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전체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한 도매상 사장은 대형 제조사들이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같은 중간 업체들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조건이었지만 그의 한숨이 길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루트였는데 이제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어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녁 시간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근처 중화요리집에서 사사키 마유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힘든 점이 뭐세요? 불확실성이에요.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워요. 그녀가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매일의 매출과 지출을 기록한 가계부였어요. 이 수첩을 보면 우리 업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와요. 5년 전과 지금의 숫자를 비교해보세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5년 전에는 매일 비슷한 금액의 매출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최근 기록들은 들쭉날쭉했어요. 어떤 날은 큰 거래가 있고 어떤 날은 아예 거래가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거래가 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요. 중화요리집을 나와 요코하마역으로 걸어가면서 항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들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5년 전보다는 확실히 한산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쿄로 돌아가 노조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제조업 노조 상담부장이
최근 상담 기록부를 보여줬어요. 계약 해지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늘고 있어요. 기록부에는 볼펜으로 눌러 쓴 듯한 깊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상담받는 사람들의 절박함이 글씨에서도 느껴졌어요. 가장 많은 상담 내용이 뭔가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생계 유지 방법이에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장기적인 생활 대책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시간에는 공장 밀집 지역의 상권을 둘러봤습니다. 교대 시간마다 붐비던 정식집들이 한산했어요. 스테인레스 그릇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사용되지 않아 더욱 반짝여 보였습니다. 한 식당 사장은 손님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어요. 메뉴판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식 메뉴가 10가지가 넘었는데 지금은 5가지로 줄어 있었어요. 재료비 부담 때문에 메뉴를 줄였어요. 적게 주문하면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작업복 세탁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래줄에는 바람만 지나고 있었어요. 세탁소 주인은 작업복뿐만 아니라 안전화, 장갑 같은 부대용품 세탁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통근버스 정류장에는 여전히 헬멧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헬멧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먼지가 더 많이 쌓인 것 같았습니다. 학원가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심야 자율학습반뿐만 아니라 주말 특별반도 중단되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줄이고 계세요. 아버지가 실직하면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가게 수입이 크게 줄어든 거죠. 학원 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녁에 지역신문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편집국장이 최근 광고 수주 현황을 보여줬어요. 지역 상공인들의 광고가 전년 대비 50% 감소했어요. 매출이 줄어드니까 광고비부터 줄이시는 거죠. 신문 지면을 보니 확실히 광고 면적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활자 크기를 키우거나 사진을 크게 배치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구독자도 줄고 있나요? 개인 구독보다는 기업 구독이 많이 줄었어요. 회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하루 취재를 마치고 편집국으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회복의 비용은 도매, 물류, 소공장에서 먼저 샌다고 적었어요. 대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키 마유씨의 사업 전환 결정이 인상 깊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루트 설계를 판다는 그녀의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패한 경험도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미야모토 료씨가 보여준 대출 거절 사유서에 발주 단절이라는 표현도 잊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역 노동청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담당자가 최근 상담 현황을 설명해 주었는데 흥미롭게도 지역별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산업단지 근처에서는 직접적인 실업 상담이 많지만 조금 떨어진 상업지역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상담이 늘고 있어요. 상담 기록을 보니 계약 해지 권고사직이라는 패턴이 연달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눌러 쓴 자국이 깊어서 작성자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산업단지 근처 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3교대 근무자들로 붐비던 24시간 정식집을 다시 찾았어요. 낮 12시인데도 테이블 대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이토 유키코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씻을 그릇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줄을 서야 했는데 스테인레스 그릇들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지만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쓰이지 않아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메뉴도 많이 바뀌었죠? 재료 주물량을 줄이다 보니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요. 예전에는 돈가스, 생선구이, 카레라이스, 우동 등 12가지 정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5가지만 해요. 주방을 보니 대형 냉장고 한 칸이 비어 있었어요. 재료 보관량이 줄어서 공간이 남는 거였습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단골 손님들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 주문하시던 분들. 얼굴도 이름도 다 알고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이토 유키코 씨가 계산대 옆 작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이름과 선호 메뉴가 적혀 있었어요. 야마다 씨는 매일 오전 7시에 와서 생선 정식, 스즈키 씨는 오후 3시에 와서 돈가스 정식. 이런 식으로 기록해뒀는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네요. 식당을 나와 옆 건물의 작업복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입구에 걸린 빨래줄에는 바람만 지나고 있었어요. 세탁소 주인 다나카 겐지 씨가 텅 빈 세탁기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양말, 속옷, 타올 같은 부대용품도 확 줄었어요. 세탁량 기록부를 보여주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작업용 양말이 특히 많이 줄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양말을 자주 갈아입거든요. 그런 수요가 사라진 거죠. 세탁소 한편에는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비닐 포장지로 덮여 있는 걸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 기계는 왜 안 쓰세요? 작업복은 대부분 일반 세탁이면 되거든요. 드라이클리닝이 필요한 고급 의류 수요가 줄어서 가동을 중단했어요. 전기료가 아까워서요. 오후에는 통근버스 정류장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금속 의자 위에는 여전히 안전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것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먼지가 더 두껍게 쌓인 것 같았습니다. 근처 편의점 사장 오카모토 시니치로 씨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저 헬멧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개월 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 잠깐 놓고 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편의점 매출도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대 근무자들이 계속 들렀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산해요. 도시락, 음료수, 담배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진열대를 보니 확실히 비어있는 칸들이 많았어요. 제주 물량을 줄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렸던 상품이 뭐였나요? 300엔짜리 도시락이요. 교대 근무자들이 간편하게 식사하기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50개씩 팔렸는데 지금은 10개도 안 나가요. 편의점 앞 자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료 보충 주기가 일주일에서 2주로 늘어났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근 학원가였습니다. 여러 학원들이 모여있는 건물인데 곳곳에 변화의 흔적이 보였어요. 수학 심화반 운영 중단, 영어 야간반 폐지 같은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학원 원장 사토 마사히로 씨를 만나 상황을 들어봤어요. 맞벌이 가정이 많았는데 아버지들이 실직하면서 어머니들도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었어요. 자연히 교육비 지출을 줄이게 되죠. 학원 등록 현황을 보니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가 프로그램부터 정리하세요. 1대1 과외나 특별반 같은 거요. 기본 수업만 들으시고 추가 프로그램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빈 교실을 둘러보니 책상과 의자들이 정리되어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칠판에는 마지막 수업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선생님들도 줄여야 했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고 베테랑 선생님들은 시간을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지역신문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편집국장 요시다 타케시 씨가 최근 기사 경향을 설명해 주었어요. 부고란이 늘었어요. 지역 어르신들이 타지로 이사를 가시면서 인사 광고를 내시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신문을 펼쳐보니 이전 인사, 감사 인사 같은 작은 광고들이 여러 개 보였어요.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나이 든 분들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신문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구독보다는 기업 구독 감소가 더 큰 문제예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단체로 구독하던 것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거든요. 활자 냄새가 예전만큼 진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인쇄 부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광고주들도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새로운 사업 개전보다는 폐점 안내가 더 많아졌죠. 편집국장이 최근 몇 달간의 광고, 게재 현황을 보여줬는데 개점 광고는 월 평균 2건인 반면 폐점 세일이나 임대 광고는 15건이 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지역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국장이 최근 우편물 배달 현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사업체 대상 우편물이 많이 줄었어요. 청구서, 거래 서류, 광고 우편물 같은 것들이요. 우체부 1명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배달할 우편물 자체가 줄어서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였어요. 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반송되는 우편물도 많아졌어요. 수취인 부재나 이전으로 돌아오는 우편물들이요. 오후에는 지역 약국을 방문했습니다. 약사 다케우치 료코 씨가 최근 변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감기약이나 두통약 같은 일반 의약품 판매는 비슷한데
건강보조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기호품 판매가 크게 줄었어요. 가게 수입이 줄어들면서 필수품이 아닌 것부터 절약하는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처방약은 끊을 수 없으니까 그대로지만 피로회복제나 영양제는 많이 줄였어요. 저녁에 다시 산업단지 근처를 걸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걷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퇴근길 풍경이 한산해졌습니다. 한 이발소 앞을 지나는데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업하고 있던 곳인데 갑자기 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 주민에게 물어보니 손님이 너무 줄어서 견디기 어려워졌다고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하루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공장의 멈춤은 골목의 침묵으로 번진다고 적었어요. 생산 라인 하나가 멈추면 그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 유키코 씨의 단골 손님 수첩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기록이 되어버렸죠. 통근버스 정류장의 안전모도 인상 깊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2개월 넘게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지역 경제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나카 겐지 씨가 말한 작업용 양말의 감소도 흥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양말, 세탁 수요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 반응이었어요. 지역신문의 이전 인사 광고 증가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지역 공동체 자체가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모든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식당 손님이 줄고, 세탁소 일거리가 줄고, 학원 등록생이 줄고, 신문 구독자가 줄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제산업성 청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정책 사후평가 보고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알려준 연락처를 통해 현직 공무원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난 사람은 무역관리부 과장보 나카무라 아키라 씨였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는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자료들은 공개된 것들이니까 인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해석은 넣지 말아주세요. 사후평가 초안을 펼쳐보니 상당히 두꺼운 분량이었어요. 하지만 핵심 부분인 목표 대비 실질 효과, 표를 보니 빈칸이 많았습니다. 측정 불가능하다는 주석이 곳곳에 달려 있었어요. 이 빈칸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나카무라 아키라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이에요. 예를 들어 공급망 안정성 재고 같은 목표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더 자세히 보니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 견제 효과라는 항목 자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초기 정책 목표에 있던 내용이 평가서에서는 빠진 거였어요. 원래 목표에 있던 항목들이 일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정책 목표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된 거죠. 나카무라 아키라 씨의 표현은 관료적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것들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뜻이었어요. 보고서의 다른 부분을 보니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 섹션에서는 일본 국내 업체들의 피해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국내 불화수소 제조업체 중 30%가 매출 50% 이상 감소. 관련 도매업체 중 15%가 업종 전환 또는 폐업. 지역별 고용 감소율 규슈 지역 12%, 관동 지역 8%. 숫자들이 현장에서 봤던 현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부작용들은 정책 수립 당시 예상되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규모와 지속 기간이 예상보다 컸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응 속도가 빨라서 나카무라 아키라 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빠른 공급망 다변화가 예상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엎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문서에서는 승인 병목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개별 허가로 전환한 후 신청서가 몰리면서 심사 역량이 부족해진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허가 신청 건수 예상 월 평균 50건, 실제 월 평균 160건, 평균 처리 기간 계획 2주 실제 6주, 예외 승인 요청 전체 신청의 40%, 수치로 보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예상의 3배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처리 인력은 그대로였으니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추가 인력 배치는 고려되지 않았나요? 예산과 조직 문제가 있었어요. 임시적인 증가라고 판단해서 기존 인력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죠. 오후에는 하시모토 유키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더 솔직하게 말해주었어요. 성과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했는데 결정의 속도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였어요. 우리는 허가 처리를 관리의 문제로 봤는데 기업들에게는 경영의 문제였거든요. 하루하루가 비용이고 기회였는데 말이죠. 하시모토 유키 씨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내부 검토 보고서였는데 여기에는 더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책 목표 달성도 부분적 성공, 부작용 최소화 실패, 국내 산업 보호 효과 미미, 특히 마지막 항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해서 일본 업계를 보호하려던 목표가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고 국산화 투자로 기술력도 올라갔죠. 보고서에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과정이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정책 발표 후 3개월 만에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섰고 6개월 후에는 상당 부분 자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1년 정도 혼란이 지속되면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거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더 충격적인 건 데이터 경사도였습니다. 일본 내 불화수소, 정제라인 가동률이 꾸준히 하강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폐업과 통폐합을 나타내는 지도에는 붉은 핀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피해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한눈에 들어와요. 규슈, 관동, 관서 지역에 집중된 붉은 핀들이 일본 화학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산업단체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화학공업협회 상무이사 야마다 토시오 씨였어요. 그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 초안을 보여주며 언론의 부정적 프레임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다는 의견이 있어요. 산업 전체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성명서 속 수치들을 보니 제가 취재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협회 자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야마다 토시오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수치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변화가 모두 규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다른 요인들도 분석되어 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의 자체 생산 확대, 기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촉발점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가 앞당겨진 측면도 있어요. 밤늦게 편집국으로 돌아와 하루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후평가 보고서의 빈칸들이었어요. 측정할 수 없다고 표시된 항목들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수치로 측정 가능한 것들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시모토 유키 씨의 성과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해야 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의도했던 성과와 실제 나타난 결과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보는 것이 정책 평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단체의 부정적 프레임, 우려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화된 보고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인 병목 현상의 수치들도 충격적이었어요. 예상의 3배가 넘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책 수립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데이터 경사도와 폐업 지도는 더욱 생생했습니다. 추상적인 정책이 구체적인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붉은 핀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일자리이고 생계였습니다. 기사의 리드 문장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잉크가 마르지 않는 폐업 공지. 누가 이 잉크를 적시고 있는가?
이제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았어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간과 현장의 시간이 다르게 흘렀고 그 차이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최종 원고 작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윤리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객관적이면서도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사를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애도와 기록, 과장이 아닌 정확성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새벽 4시 편집국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기사 발행일이었어요. 지난 2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한 특집 기사가 지면과 온라인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데스크가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었고 저는 제목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구조 변화라는 표제가 확정되었습니다. 부제는 불화수소 규제가 남긴 현재 진행형 쇠퇴로 정했어요. 법무팀의 최종 검토도 통과했습니다. 실명 거론된 인물들의 동의서도 모두 확보했고 데이터의 출처도 명확히 표기했어요.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보도라는 점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커버 이미지는 이걸로 갑시다. 편집장이 제가 촬영한 폐업 공지 접사 사진을 선택했어요. 습기에 번진 잉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오전 6시 신문 배달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온라인 기사도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첫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벌써 몇 건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오노 마사키 씨로부터였어요. 기사 잘 봤습니다. 우리 상황을 정확히 써주셨네요. 나이는 멈췄지만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가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고 표현한 부분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전 9시쯤 편집국으로 출근하니 독자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고 독자 게시판에도 관련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60대 남성 독자의 메일이었어요. 퇴근길 쇳소리가 그립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40년간 제조업에서 일했는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없는 공장만큼 쓸쓸한 곳도 없죠.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반응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공감이 기사의 진정성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산업단체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부정적 프레임을 통한 산업 이미지 훼손 우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성명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이 없었습니다. 대신 해석의 문제와 맥락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었어요. 정오쯤 하시모토 유키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사 잘 봤어요. 제가 한 말들이 정확히 인용되어 있네요. 사실 걱정했는데. 그는 기사 발행 후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전직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 반응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긍정적이에요. 누군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다는 반응이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이죠. 오후에는 독자들의 현장 증언이 게시판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지역의 상황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화학 공장도 비슷해요. 3교대가 2교대로 줄었고 주말 근무도 없어졌어요. 작업복 대여업체에서 일하는데 주물량이 반으로 줄었어요. 기사에서 언급한 세탁소 이야기와 비슷하네요. 지방은행 직원입니다. 제조업 관련 대출 연장 신청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기사 내용이 정확해요. 이런 증언들이 기사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었어요. 오후 3시쯤 사사키 마유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하려는 컨설팅 사업에 대한 문의가 벌써 2건 들어왔거든요. 그녀는 루트 설계를 판다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다른 업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광고 담당 부서에서 주요 광고주 중 한 곳이 광고 계약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학 관련 대기업이에요. 기사 내용이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어요. 편집장이 저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닥치니 부담이 되었어요.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나요? 사실관계는 정확해요. 하지만 상업적 압박은 별개 문제죠.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기사 내용을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했으니까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광고주의 압박에 굴복하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돼요. 저녁 6시쯤 온라인 기사 조회수를 확인해보니 예상보다 높았어요. 특히 커버 이미지의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구독 전환율도 평소의 2배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독자들이 이런 심층 보도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데스크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미야모토 료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기사 보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어요. 존속 가치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기사가 현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하라 켄고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들이 기사를 봤어요. 우리 이야기가 정확히 전달되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문서는 늘었는데 결정은 늦었다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자신들의 상황이 제대로 이해받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댓글을 확인해봤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책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장의 고통도 봐야 한다. 규제의 배경과 역풍을 모두 다룬 균형 잡힌 기사?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인상적이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 독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대응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사 발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독자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만나면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노 마사키 씨의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는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공장은 멈췄지만 희망은 남아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사키 마유 씨의 컨설팅 사업 문의가 들어왔다는 소식도 고무적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들이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의 압박도 현실이었어요. 언론의 독립성과 상업적 현실 사이의 긴장은 항상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럴수록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승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들의 현장 증언이 쏟아진 것도 의미 깊었습니다. 기사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내일부터는 후속 반응들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기사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자들이 제보한 다른 지역의 상황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말했듯이 누군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현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기사 발행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현장 확인차 다시 그 산업단지를 찾았어요. 첫 취재를 시작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회색 셔터 앞에 선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폐업 공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어요. 옆에 장비 매각 문에 쪽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금매, 성실히 상담해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아직 젖어 있는 것을 보니 최근에 붙인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오노 마사키 씨에게 연락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사 나간 후 몇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헐값에 설비를 사겠다는 거였어요. 30년간 정성껏 관리한 장비들을 고철값에 내놓으라니.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곧 이어진 말에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설비보다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해요. 사무실 벽에 가동률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붉은 횡선이 더 길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차트 옆에 새로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취업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의 근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직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직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지만요. 오노 마사키 씨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요코하마의 사사키 마유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빈 창고 한편에 새로운 데스크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사사키 마유 씨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재설계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으로 가던 루트가 끊어진 다른 중소업체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업체도 저처럼 불화수소 규제로 타격을 받은 곳이에요. 주요 거래처였던 한국 업체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주문이 끊어진 거죠. 그녀가 보여준 자료에는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삼성,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 중견기업들도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예요. 5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어요. 사사키 마유 씨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함께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데 우리는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만들었어요. 정부의 판단 미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 줄은. 그녀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이었어요. 다음으로 지방은행의 미야모토 료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최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대출 연장 거절이 계속 늘고 있어요. 아무리 심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가 보여준 통계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제조업 관련 부실 대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성실하게 사업해온 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본인들 잘못이 아닌데 줄도산 위기에 몰린 거잖아요. 미야모토 료 씨의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줄도산. 한 업체가 쓰러지면 연관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상황이었어요.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나요? 말로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도움은 부족해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급한 불은 끄지 못하는 거죠. 저녁에는 하시모토 유키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사 발행 후 변화된 심경을 털어놓았어요.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대부분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반성이나 정책 수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시모토 유키 씨가 보여준 최근 정부 답변서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더 큰 격차가 될 거예요. 밤늦게 편집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불화수소 수출 규제라는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던 의도가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최악의 수였어요. 책상 위 지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폐업과 감산을 나타내는 붉은 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각각의 핀이 누군가의 삶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오노 마사키 씨의 30년 경력, 사사키 마유 씨의 20년 도매업 노하우, 하라 켄고 씨의 숙련된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정책 하나로 인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정부가 여전히 이 정책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뒤에 숨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민관의 협력. 이런 것들이 5년 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수준을 넘어서 자체 기술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된 분야도 있었어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고민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담고 싶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수출 규제는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다.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줄도산과 지역 경제의 붕괴였다. 이어서 개인적인 소감도 남겼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이 부럽다.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단결과 혁신 의지는 배울 점이 많다. 반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원망스럽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평가였어요. 5년간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노 마사키 씨의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접사로 담은 폐업 공지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번져가는 잉크가 이 정책의 실패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잉크 자국이 교훈이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되어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가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 진정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어요. 정책 위반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정부의 결정을 더 꼼꼼히 감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노 마사키 씨가 말했듯이 사람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책은 실패했지만 사람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느낀 부러움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 의지는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반면 우리 정부의 고집스러운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되기를 원했어요. 폐업 공지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잉크 자국이 새로운 시작의 밑그림이 되기를 바라며 펜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야지마 유토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49세 탐사기자 미야지마 유토 씨가 발로 뛰며 취재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오노 마사키 씨의 사람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참 가슴에 남네요. 공장이 멈췄어도, 가동률 차트에 붉은 횡선이 그어져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을 챙기는 그 마음, 정말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우리나라의 저력이었어요. 5년 전 불화수소 수출 규제라는 위기 앞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단 3개월 만에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6개월 만에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것. 일본 전문가들조차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감탄했을 정도였어요.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보여준 민관 협력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들도 자체 연구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저력을 보여줬죠. 미야지마 유토 씨가 마지막에 고백한 마음도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부럽다. 한국. 위기 앞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꾼 용기가. 이건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진정한 존경의 표현이었죠. 하시모토 유키 씨가 말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와 정부의 지원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고백을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된 분야도 생겼고, 삼성은 규제 이후 오히려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늘렸잖아요. 견제하려던 상대가 더 강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답죠. 어려울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DNA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우리 민족의 저력.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성장으로 바꾸는 우리의 DNA.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자부심과 함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